민재야, 잘할 수 있지? 아무데나 기웃거리지 말고 늘 매사에 침착하고 빨간불 파란불에 흥분하지 말고. 걱정 마. 잘할 수 있다니까 진짜. 시작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베스트입니다. 아니 두 번 해도 안 맞잖아. 예, 안녕하세요 했어요. 시도 중요한 아니었어요? 화요일에는 이제 신중한 매크로 탐구를 통해서 매크로와 관련된 자료나 이슈가 있을 때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투자에 좀 도움이 되고자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물량 공세로 저 포함 4명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시장이 좀 어렵죠. 시장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2300 깨지고 2200 깨지는데 다른 나라들은 어떤지, 최근에 영국에선 채권 터지고 있는데 뭐 이머징의 채권은 어떤지, 그리고 원자재 시장, 그리고 어닝에 대한 것도 우리나라가 어닝만이 아니라 글로벌 어닝 이익을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이 지나갈 때 비로소 우리나라에 대한 아이디어도 조금 더 정교해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런 얘기들을 각 채권, 경제, 퀀트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때마침 오늘 자료가 나왔어요. 보물지도라고 시기적절하게 어둠 속에서 불빛 찾기, 오늘 9월 27일 기준으로 이베스트 마파도는 이 포르투갈어로 마파가 맵이라는 뜻인데 하여튼 보물지도를 찾는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어떤 대화 형식보다는 이 작성자 기준으로 핵심 차트를 갖고 현재 글로벌 상황과 그래도 이런 국가들이 왜 좋아졌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차례차례 얘기를 해보면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아이디어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가 경제, 채권, 퀀트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으니까 경제부터 최광혁 팀장 얘기하고 그다음 우행영 연구원, 이제 정다운 연구원실로 넘어가면서 중간에 제가 약간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질문 드린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물지도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광희 연구원 얘기해 주세요. 예, 3페이지부터 먼저 보시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포르투갈어로 보물지도 해놨는데, 그거는 이제 선호국 기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자료가 나왔을 때 선호국이 뭐 멕시코다 그러면 멕시코로 들어갈 거고요. 스페인어겠죠. 스페인어로 들어갈 거고. 다음 자료 벌써 계약하는군요. 네. 예, 내년에 인사드릴 겁니다. 다음 자료로. 내년에 인사드릴 다음 자료는 다른 나라 언어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한국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한국 최선호 국가인 거잖아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가별 선호도에 이제 별 색깔이 다르게 돼 있는데, 네. 지금 경제가 좋은 국가들이 파란색이라고 옅은 파란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 그래서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주, 예, 그렇죠. 브라질. 그래서 이 국가들 중에서 퀀트가 좋아 보이는 종목이 같이 들어간 게 일본. 그 다음에 채권이 좋아 보여서 같이 들어간 게 브라질. 그 다음에 원자재하고 동일하게 같이 들어간 게 호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처음에는 별 3개를 하자라고 했었는데 별 3개 되는 국가 나오기가 상당히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채권 시장 경제도 좋고 원자재나 퀀트에서도 뭔가 모멘텀이 있는 국가는 지금은 사실 많지는 않다. 20개국이면 사실 이게 전 세계 GDP로 하면은 거의 80에서 90% 되겠는데요. 그죠. 이게 중동이 빠져 있어요. 중동은 제가 커버하기가 어려워서. 예. 중동은 사실은 원자재 단에서 커버가 되고 있는 거니까. 예. 러시아가 없고 그렇죠. 러시아는 커버는 가능한데 뺐습니다. 예. 이제는 빼도 될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경제가 크게 무너질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네, 5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선호국이 이제 지금 사셔가지고 조금 길게 가져가셔도 되는 국가를 선호국으로 제시했고요. 단기 선호국은 조금 짧게 보시는 분들, 4분기를 보시는 분들,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까지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중국하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부터 좀 접근을 하시면 괜찮을 만한 국가다라고 해서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이게 보니까 의미가 좀 있는 게 단기적으로는 원자재 모멘텀인데 그죠?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수요의 그로스가 나오는 국가가 회복을 할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제조업 국가들, 인도네시아는 조금은 다른 성격이지만 제조업 국가들이 선호된다, 이런 어떤 시그널을 준 거네요. 그죠. 지금 제목에서도 자원 수출에서 제조업이라고 해놨는데, 네. 자원 수출국들의 경기 정점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기 정점 상황에서 경기가 좋은 건 맞는데 그게 내년까지 연결될 거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요. 거기서 이제는 제조업으로 다시 만들어가지고서는 소비를 하는 흐름으로 넘어갈 건데 그런 국가들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본은 뭐 조금 넘어가서 일본 얘기를 조금 드릴 텐데 18페이지 얘기하겠죠? 예, 18페이지로 넘어가 주시면요.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는 굉장히 특이하게 YOY로 보기는 하지만 네. GDP가 반등 나오는 국가, 그 다음에 내수가 좋은 국가로 꼽히는 국가입니다. 이게 글로벌 그 상황하고는 완전 반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소비 쪽이. 글로벌 상황하고도 반대고 사람들이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일본 엔화가 약세로 가니까. 엔화가 약세로 가니까. 일본은 안 좋다 지금 상황을 네.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물가도 높을 거 아니냐. 그죠, 수입 그죠, 물가 그죠. 높으니까. 에너지 그죠. 비용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19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일본을 좋아하는 이유가 왼쪽 두 개인데 네. 일단 CPI가 낮아요. CPI가 낮은 상태에서 왼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요번 2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주택가격, 지가가 상승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자산 가격도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고 물가 부담도 없는 국가라고 한다면은 문제가 되는 거는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무역 수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무역 수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자재 가격이 피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여기서 해결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그러면은 일본한테는 PPI도 높은데 PPI가 내려가기 시작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소비가 올라간 이유가 저 경제활동 참가율이 반등 나오기 시작한 거랑 거의 유사한 기간입니다. 저게 뭐냐면은 일본 구조상 막 경제활동이 좋아질 수는 없어요. 노인하고 여성층 참여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베노믹스가 원래 하고 싶어 하던 세 번째 화살인데 이게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가면서 소비가 좋아지고 자산 가격이 상승하기 했는데 문제가 됐던 무역 수지가 괜찮아질 것 같은 국가. 그러니까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긍정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그래서 일본이 최근에 BOJ가 엔달러가 그렇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징을 더 그죠? 연장한 것 같기도 하고, 물가라든지 이제야 평균 주가가 그렇게 되면은 환율 수혜 앤드 자기네 내수가 올라가는 부분 좋네. 그죠? 그래서 지금 의외로 일본이 좋고요. 22페이지 잠깐 봐주시면은 아까 이제 뭐 선호국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브라질도 이머징 국가로서 GDP가 반등이 나왔는데 브라질을 경제에서 완전히 최선호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왼쪽 밑에 보시는 것처럼 소비. 브라질이 이제 우회영 연구원의 입장에서 접근을 했을 때는 소비나 이런 경제 지표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살리기 위해 가지고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통화량을 증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채권은 강세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는 통화 정책상으로는 완화적인 통화를 해가지고 경제를 살리려고 그러는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이 여력이 있는 이유가 브라질이 자원 수출국이기 때문에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경제로 딱 봤을 때는 주가로 접근하기는 좀 애매한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통화 정책상으로는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그건 뭐 이따 우혜영 연구원이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국가를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제 쪽은 뭐 길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우니까 32페이지로 좀 가시면요. 이거는 원자재 쪽에서 원자재 쪽에서 호주가 지금 상황은 진짜 좋아요. 그래서 GDP 자체는 역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면서 소매 판매가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호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를 판단할 때 서구권의 사우디라고 판단을 내려요. 그러니까 사우디 같은 경우가 원유를 판 돈으로 제조업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원유를 판 돈으로 사람들한테 많이 지원금이 나가는 국가인데 호주가 이런 모습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국가거든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좋은 모습이 나오는데 문제는 33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주택 가격이 지금 30%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YOY가. 이거 어떻게 만약에 빠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잡을 거냐라는 문제고요. 왼쪽 밑에 보시는 것처럼 원자재 가격이 빠지니까는 수출이 7월에서 8월 넘어가면서 MOM으로는 10%가 빠져버렸거든요. 마이너스. 그래서 수출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구간에서 과연 계속 도와줄 수 있느냐 사람들을. 그리고 오른쪽 밑에 보시는 것처럼 CPI가 그거를 도와주면서 소매 판매가 급등하는 거를 그대로 받으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내년 1월부터는 문제라고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호주 경제를 주식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접근하기가 좀 쉽지는 않다. 그치, 최근에 사우디 타다울 증시나 러시아의 모스크바 증시도 보면은 급락이 나오고, 물론 전 세계 다 급락이 나오지만 얘네들은 괜찮다가 최근에 급락 나오는 게 원자재 쪽에서 그렇죠. 자기네 제품 가격이 빠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재형 연구원이 최선호로 찍은 이유는 오히려 장기적인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프렌들리 쇼어링 개념에서 중국의 원자재, 미국이 중국에 의존하는 원자재 의존도를 줄여야 되는데 그거의 대체제로 나올 수 있는 게 호주랑 캐나다고 그렇기 때문에 호주, 캐나다 쪽에 철광석이나 아니면 이런 쪽에 FDI 투자가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한 거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게 네. 우리가 옛날에는 MSCI 이머징 지수하고 메탈 가격을 같이 그려놓잖아요. 네. 최근에는 이게 다이버전스 나기 시작했어. 근데 이 메탈 가격이 어느 지수하고 같이 연동이 되느냐? 디벨롭드 마켓. 선진국 지수하고 같이 코롤레이션 높아. 그러니까 스팟으로는 중국의 어떤 비철금속 수요가 50%지만 이제부터 플로우로는 미국이나 이 유럽 쪽에서 수요. 괜찮은. 그래서 거기서 프렌드 쇼어링은 브라질이나 사우디가 아니라 캐나다와 호주 뭐 이렇게 가져가는 거. 그죠? 네, 그래서 호주는 그래서 접근을 하실 때 4분기는 경기가 괜찮고서는 그러니까 접근이 가능한데 내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주가 측면에서는 사실은 한번 빠지는 모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흔들린 다음에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올 때 들어가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정리해보면 경제 상황에서 지금 오히려 일본이 약간 전 세계 그 흐름하고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소비도 살아나고 환율가도 누릴 수 있고 통화 정책도 아직은 우호적이고 경제단에서는 그러면 아까 중기 이상으로 중국, 인도가 좀 좋아 보인다 했잖아요. 네. 관련된 차트 하나만 더 보여줄 수 있어요? 중국이요? 중국이나 인도 뭐 장기적으로 인도를 장기적으로 좋게 보는 이유는 인도 2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인도 2분기 GDP 성장률 13.5% 찍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원유 가격이 높았었기 때문에 많이 예상치를 뺐는데 올해 성장률 예상이 8%예요. 실질 경제 성장률이에요? 예. 와. 그러니까 인도는 성장률 자체는 끝내줘요. 그 다음에 왼쪽 밑에 보시는 것처럼 설비 투자가 지금부터 다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인도 쪽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뭐냐면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인도를 추천 안 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프레질 A, 버냉키 쇼크 때 프레질 A 국가들 나왔었잖아요. 아직 경상수지가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 안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무역 수지를 따라가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빠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버냉키 쇼크 때 2013년 경상수지하고 유사하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안 망할 거예요. 안 망하고 괜찮을 건데 분명히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많이 올리면은 내년 1분기에 이머징 국가들 위기국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 위기국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꼽히는 국가가 분명히 인도가 될 거예요. 그때 흔들리면은 그때 사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국가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접근하시기에는 조금 비쌀 수 있다. 나중에 오히려 싼 가격에 사실 수 있기 때문에 뒤쪽에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일본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말씀드리는 거는, 많이 이제는 바닥을 치기 시작해가지고, 오히려 위쪽으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높아진 국가고요. 지금 접근하셔야 되는 국가는 오히려 이런 개념입니다. 원자재나 아니면은 중간재 가격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국가들이 이제는 거의 바닥권에 도달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같이 연동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완전히 이제 최고다라고서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게요. 분명히 망하진 않아요. 한국은
망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진짜 너무 그러니까 한국은 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애매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다고 얘기하기에 다른 아까 보여드렸던 국가들하고 비교했을 때 뭔가 위쪽으로 튕겨 올라간다는 느낌이 안 들고 있어요. 아직은. 그래서 한국은 오히려 그리고 IT가 한국은 강하잖아요. 그래서 대만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는 2분기 정도에 접근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내년 2분기? 네, 내년 2분기가 좋은 그림이 한번 나와. 대만도 보시면은 다 괜찮은데 산업 생산이 빠지고 있잖아요. 수출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IT 쪽이 문제인 것 같아가지고 그게 해결되는 거고 1분기 말에서 2분기 초 정도가 적정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단에서는 이렇게 전반적인 국가들의 상태를 좀 봤고 이 정도 하면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정다운 연구원의 얘기도 들어야 되고. 채권 3번 아닌가요? 네. 네. 그래요? 채권 시장은 일단 제가 아까 이제 듣기로는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국가에 주목하자 이런 거 제가 이해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뭐 금리 인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긴축에 대한 속도를 조정을 할 수 있다든지 실제로 동결 결정을 한 국가가 있는지 약간 이런 것들을 먼저 봤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연준에서 금리를 빠르게 올리다 보니까 이제 시점 측면에서는 이머징은 사실 연준보다 먼저 인상을 한 측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연준에서 올해 3월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으니까 뭐 호주라든지 캐나다, 영국, 한국 이렇듯이 좀 선진국들도 따라서 강하게 인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EM하고 DM 중에서 이제 조금 멈출 수 있는 인상에 대한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은 어딜까라고 했을 때 EM 쪽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도발적인 상상일 수 있어요.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데 이머징에서 금리를 멈출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그러니까 수 뭐 인상을 멈추진 않을 수 있지만 이제 인상의 폭을 뭐 150, 175 이렇게 나갔던 것들을 이제 뭐 150, 25 이런 식으로 줄여 나가는 국가들이 이미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동결 결정한 국가들도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여력이 EM이 조금은 이제 덜 남았던 느낌이 있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35페이지 보시면은요. 먼저 대응을 한 건 사실입니다. 작년 뭐 3월, 4월부터 이미 기준금리 인상하기 시작했던 EM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연한 색깔, 이제 파란 색깔이 EM의 금리 인상이고 좀 진한 색깔이 DM의 금리 인상인데요. 보시면 초반에는 EM이 눈에 띄게 금리 인상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DM 같은 경우도 많이 인상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원래 좀 IMF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EM에서는 좀 먼저 대응을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이게 한 4월 달에 나왔던 리포트였는데 한 6개월 내지는 1년 정도까지는 뭐 추가적으로 인상이 다 되긴 하겠지만 일부 이머징 국가들에서는 금리 동결 내지는 인하하는 국가들도 생기겠구나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보시면은 우측 하단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뭐 라탐, CEE, EM 아시아 이렇게 있지만 상대적으로 EM 아시아는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지만 그 외 이머징 라탐이라든지 CEE, 유럽 쪽, 중앙 뭐 중동 아시아 센트럴 이스턴 유럽 네, 유럽 이쪽이나 라탐 그 라틴 아메리카 쪽 애들 국가들은 이제 인하나 또는 동결까지도 가능하겠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었던 모습들이었거든요. 다음 페이지 다다음 페이지 보시면 39페이지인데요. 그러면 어떤 국가들이 지금 좀 조정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좀 빠르게 인상을 했던 국가들 내지는 2020년 2월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기 전이었죠. 이때보다 기준금리 더 높인 국가들이 어딜까라고 했을 때 일단 여기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은 높은 국가, 낮거나 동일한 국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2020년 1월 기준금리 대비해서 기준금리가 더 높은 지금 수준인 국가들을 이렇게 구분을 했던 거고요. 네. 밑줄 쳐 있거나 볼드 표시가 되어 있는 국가들은 이제 기준금리를 빨리 올렸거나 그러니까 작년 7월 이전에 올렸거나 작년 12월 전에 올렸던 국가들을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작년 초반 2020년 뭐 4, 5월 정도부터 인상을 했던 국가들 중에서 2020년 1월보다 기준금리를 더 강하게 올린 국가들이 어딜까라고 봤을 때 보시면은 헝가리, 뭐 브라질, 체코, 멕시코 뭐 이런 국가들이 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국가들 중에서 지금 금리 인상 폭을 줄였다든지 금리 인상 결정을 이제 멈췄다든지 하는 국가들이 어딜까라고 했을 때 이제 좀 솔팅이 됐던 국가들이
브라질 내지는 헝가리, 폴란드 약간 이렇게 3개 국가가 구분이 됐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확실하게 이제 인상폭을 줄였던 것들을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 41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국가들 중에서 확연히 금리 인상폭을 25에서 50 정도로 줄인 국가들을 이제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브라질, 폴란드, 헝가리 3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최가영 연구원님이랑 얘기를 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경제가 그래도 괜찮은 국가들이 좀 어딜까라고 했을 때 뭐 폴란드, 헝가리보단 폴란드가 좀 선택이 됐고요. 그다음에 조금 제일 좋아 보이는 국가, 통화정책 측면에서 제일 좋아 보이는 국가는 브라질이다라고 선택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려서 네. 정책적인 여력도 생겼고 채권 시장이 강세로 간다는 거는 금리를 어떻게 보면 동결하거나 내릴 수 있을 만큼의 경제 상황이 됐다라는 물가가 잡히거나. 네. 근데 이머징 같은 경우에는 자기 통화가 달러 대비 약세로 갈 수 있는 여지 때문에 이게 가능할까라는 고민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연내에 뭐 연말쯤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 금리 인하는 올해는 없을 겁니다. 올해는 없고. 네. 다만 이제 브라질 중앙은행에서도 이제 9월달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브라질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통화 정책을 할 때 앞으로 기준금리 방향성에 대한 베이스 시나리오를 제시를 해주거든요. 요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페이지 47페이지인데요. 제가 2021년도 1월부터 이제 이번 9월까지의 통화정책 회의를 쭉 정리를 해봤는데 글씨가 작아서 좀 안 보이시겠지만 보시면은 이제 올해 기준금리의 목표치가 13.75%이고 내년도가 11%, 내후년이 8%예요. 근데 이미 기준금리는 13.75%에 만들어놨고요. 그다음에 이번 결정을 동결로 했다라는 얘기는 사실상 남은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 브라질 중앙은행 통화정책 회의가 9월 22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FOMC가 있었던 날 이제 끝나고 나서 했겠죠. 왜냐면 22일 새벽에 FOMC가 나왔으니까요. 그날 다른 나라 금리는 막 거의 10bp 이상씩 상승을 하는데 브라질만 거의 20bp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금리가. 그 이유는 아무래도 통화정책을 동결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보시면은 2년물이 지금 12% 넘어가는 수준이에요. 네, 그렇죠. 와. 근데 이게 자금 유출 상황에서 봤을 때 브라질은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기준금리가 높은 상황이라 가지고 내외 금리차를 아예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좀 있으면 브라질 채권 막 팔고 이런 사람들 다 오겠네. 또 브라질은 항상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왔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저는 이 그림을 사실 가져오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15년도, 16년도 기준금리를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잖아요. 이때 이렇게 엄청나게 채권이 강세였네. 네, 브라질은 그때 인하를 사실상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을 하는 구간에 맞춰서 동결을까지는 할 수 있었겠지만 더 나아가서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을 하더라도 사실 상황이 금리를 인하해야만 상황이었다면은 인하를 할 수 있었고 그 인하 결정에 따라서 금리가 사실상 좀 하락 추세를 조금은 탔던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전 기억해 보시면 러브 채권 팔았을 때. 그러니까 지금 그 채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 손해 엄청 났을 거예요. 그럼 지금은 팔지 말고 갖고 있어야겠네. 타이밍 측면에서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인상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은 지금은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장단기 금리 측면에서는 오히려 조금씩은 이제 오히려 안정이 되다가 하락할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42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앞서 꼽아드렸던 국가들 중에 유일하게 물가가 빠지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좌측에 상단에 있는 국가인데 뭐 이유는 이제 그 보우소나루 대통령인가 이름 맞나요? 그 대통령이 감세를 에너지 쪽 감세를 좀 해줬던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 물가가 2개월 연속 조금씩은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들이고 여타 이머징 국가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좀 물가 측면에서 불안한 느낌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나마 조금 물가가 둔화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동결 가능성이 좀 높은 국가들 내지는 실제로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지금 안 하고 있고 이제 금리 방향성, 시장금리, 10년물, 2년물 금리가 좀 안정이 되거나 하락하는 국가들을 꼽았을 때 브라질을 얘기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머징 국가들 중에서는 그렇게 브라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뒤에 보시면은 49페이지부터는 미국에 대한 얘기는 조금은 곁다리로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지만 지난 FOMC 때 연준에서는 결국에는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가능성을 조금은 낮췄던 측면이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고 결국에 그러면은 4분기 내지는 1분기에 가면 갈수록 기준금리는 더 높아져 있는 상태일 거고 시장에서는 침체 내지는 경기 이제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실제 지표 측면에서도 둔화가 되고 내지는 더 부정적인 그림으로 흘러간다면 이제 사실 이제 미국 채권 중에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어떠한 것들이 선호가 될까라는 생각들을 했을 때 다다음 페이지 이제 쭉 보시면은 53페이지거든요. 지금 당장도 이제 뭐 투자 등급 하위 국채 이렇게 구분해 봤을 때 국채 쪽에서는 자금이 조금씩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상대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만기별로 봤을 때는 단기물보다는 장기물에 대해서 유입이 조금은 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 그림이 이제 앞으로 4분기 내지는 1분기까지도 이런 그림들이 이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는 있긴 있지만 네. 이제는 조금은 완만해질 수 있고 단기물보다는 장기물의 이제 레벨이 약간 상단에까지 좀 온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네. 여기 보면 단기물에서는 빠지고 장기물에서는 들어오고. 네. 그러니까 단기물, 네. 장기물에서는 들어오고. 네. 그래서 아마도 지금은 단기물이 조금은 목에 찬 느낌이 있어서 단기물이, 그럼 장기물 측면에서는 오히려, 물론 어제는 조금 급등하긴 했지만, 추세적으로 한 4분기 내지는 1분기까지 바라봤을 때 장기물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올라가기보다는 옆으로 횡보하다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런 있습니다. 얘기도 있던데 네. 일본이 엔화를 매수하기 위해서 네. 일본이 갖고 있는 미국채를 팔았다. 네. 데이터로는 아직 안 나왔지만 네. 일본이 꽤 많이 갖고 있거든요. 중국보다 네, 더 그쵸.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또 QT와 함께 이게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뭐 외국인들의 수요가 뭐 일본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일 많이 보유한 국가긴 하지만 다만 이제 뭐 일본이 아니더라도 이제 글로벌리하게 만약에 뭐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뷰가 더 강해지고 했을 때면 이제 아무래도 가장 매력적인 자산은 미국 자산일 거고 그 중에서도 채권 장기물이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막연하게 가지고 있긴 한데요. 이제 뭐 그런 측면도 있고 결국에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인상을 강하게 일단은 하고 있고 기준금리 레벨이 긴축의 범위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연내 추가적인 인상이 단행이 되면 그건 더 긴축의 레벨, 더 강해지는 금리 레벨일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경기 측면에서는 더 경기의 성장을 좀 더 이렇게 힘들게 좀 어렵게 하는 수준의 이제 기준금리 레벨이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더 가지고 있어서 연준만 생각하면 네. 화나 파월 진짜 지난주에 무슨 뭐 트렌지토리 선생한테 내년에 가면은 네. 또 금리 인하할 것 같아 나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이 차트가 그 차트 아니에요? 네? 이 차트가 이 차트가 이제 기준금리 인상 이게 내년 1분기 인상 정도 네. 예상되는데 그러니까 인하는 아니더라도 이게 멈추게 되면 금리는 먼저 반영해서 이렇게 된다 이거죠. 네. 지금은 금리 이렇게 올라가는 것 때문에 시장이 망가지고 있거든. 네. 특히 시장 금리가 추가적인 인상이 단행이 또 2번 정도 이렇게 남았으니까. 두세 번 더 남았기 때문에 이 금리는 따라가거나 멈추거나 이제 그 기준금리 기다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빠지긴 어렵겠지만 어느 순간 25bp 대신 50bp 인상 정도가 돼서 이제는 좀 인상 끝물이다라는 생각들이 강해지면 과거에 나타났던 것처럼 이제 금리는 일시적으로나마 조금 먼저 반영을 해서 빠질 거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54페이지인데요. ETF 측면에서도 이제 기준금리 인상 구간대를 보시면 처음에는 중기물, 초단기물 쪽에서 뭐 ETF 쪽에 뭐 플로우가 들어오지만 결국에는 장기물 측면에서는 쭉 자금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였다. 결국에는 장기물에 대한 강세를 베팅을 하는 힘들이 조금은 남아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좀 미국채 뭐 장기물에 대한 좀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좀 높아진 구간이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지금 장기물 사자고 하면 이것도 되게 도전적인 얘기일 수 있어, 진짜. 근데 결국에는 금리가 4.5%까지 트라이 했을 때 미국의 장기물이 여기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오히려 금리 올리면은 장기물 더 못 오르겠지 뭐. 성장이 더 하락하니까. 장기물이 좀 안정을 찾아주게 되면 시장도 조금은 바닥을 잡아갈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시그널들은 아까 얘기했던 이런 차트에서 나타나고 있다. 결국 미국 장기물하고 브라질 채권 사자 이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퀀트. 얘기해볼까요? 퀀트. 오래 기다리는 57페이지부터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일본 하나만 추천을 했어요. 시장이 워낙 어려운 시점인데 그 안에서 그래도 좀 좋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일본이 유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 자료는 57페이지부터 쭉쭉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어려운 시점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 쓰면서 이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조금은 걱정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 차트 되게 많이 보는데 차트 보시면은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주가지수 수익률을 상관계수를 계산을 해서 그거를 추이를 나타낸 거예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이 코릴레이션 지표를 보면은 결국 이 코릴레이션 지표가 국가별로 수익률이 얼마나 동조화되느냐 아니면 차별화되느냐를 나타내는 거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매크로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시장이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부분을 얘기할 때 이 지표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차트 보시면은 현재 동조화 레벨이 어느 정도냐라고 보면은 상당히 많이 차별화돼 있다. 차별화돼 있다? 그렇죠. 동조화가 안 돼 있다? 네, 맞습니다. 동조화가 안 돼 있다는 거죠. 파란색 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지수랑 이 상관계수는 상당히 좀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할 때는 차별화가 나타나고 지수가 급락할 때는 동조화가 급격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상하죠. 이게 지수가 6월 말 저점 기록한 이후에 차별화되기 시작했던 게 지금 전저점을 하회하는 상황까지도 차별화가 더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만 놓고 보면은 앞으로 나타날 변수에 의해서 국가별 지수들이 동조화 현상이 극단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여기부터는 이제 뷰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지수를 올리면서 동조화를 나타낼 것이냐, 아니면은 지수에 한 번 더 충격이 있으면서 동조화가 올라갈 것이냐 라고 봤을 때, 저는 과거 사례로 봤을 때에는 지수가 반등하는 그림보다는 한 번의 쇼크가 더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근데 이게 2016년 12월에 보면 차별화가 이렇게 심했었는데 여기서부터는 거의 1년에서 1년 반 상승 추세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16년부터 1년에서 1년 반이 미국이 주도했던 시장이에요. 근데 아퀴지수로 보면은 아시겠지만 미국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 지수들이 안 좋았다라고까지는 못하더라도 미국이 상대적으로 좀 캐리하는 그런 시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가 낮아진 레벨에서 차별화가 나타나 있는 시장은 사실 좀 드물어요. 2004년 12월, 2005년 전에 이게 저점에서도 이때는 미국 주도가 아니었는데 우상향을 했거든요. 2004년, 2005년이요? 네. 이때는 워낙 좀 변동성이 심했어서 사실 추세로는 딱히 어떻다라고 보지는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이 차트가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는 게,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이렇게 동조화가 됐었다. 네, 맞아요. 이렇게 급락했을 때 이렇게 동조화가 됐고, 네네. 이 급락했을 때 동조화가 되면 소위 말해서 전 세계가 지금 다 항복을 한 상태이게 되면 그렇죠. 편하게 이렇게 락바텀을 잡는데, 이게 아니라 뭔가 전 세계가 항복한 거야. 왜냐하면 경제 단에서 아까 보면 지금 맞아요. 상황을 누리고 있는 국가들이 있는 거거든. 예.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라는 걸로도 저는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시스템 리스크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지표, 이를테면 에너지 비용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수혜와 피해가 있는데 긴축과 이징을 할 수 있는 국가가 있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차별화가 된 거지. 물론 주가가 작살난 거는 고통스럽지만 시스템 리스크가 오는 정도 내지는 뭔가 글로벌리 상당한 패닉이 오는 정도의 경제 상황은 아니다라는 걸로도 저는 해석하지 않나. 매크로나 뭐 전략적으로 해석하면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어쨌든 뭐 과거 사례를 중점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긍정적이기보다는 좀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딱 정당후 연구원이 이제 이걸 그렸을 때 이렇게 차트 나오기를 바랬을 거야. 맞아요. 저는 좀 동조화가 많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려보고 나서 저도 좀 놀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요거는 현상인 거고 팩트고,
그렇죠. 해석은 뭐 정다운 연구원 네, 해석 이건 내지는 저의 해석이라서 개인적인 이런 상태에서 그래도 하우스는 아니에요. 별만 좋을 수 있는 국가들을 선별하자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어쨌든 단기적으로 시장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은 어려운 시장인 건 맞는 것 같다라는 그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렵게 흘러가고 있죠. 네, 58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러면은 국가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이냐. 아시겠지만은 지수가 워낙 빠져 있다 보니까 58페이지 안쪽 차트 보시면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밸류에이션 레인지로 봤을 때 최근 5년 내에 저점권에 근접해 있어요. 정말 주가가 모두가 안 좋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그 와중에도 괜찮은 국가들이 있고 좀 더 안 좋은 국가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익 증가율 측면에서 봤을 때 2022년과 2023년 X축, Y축으로 놓고 그려보면은 상대적으로 이익 성장이 견조한 국가들이 그래도 밸류에이션 레인지가 과거 대비해서 봤을 때 조금은 높은 레벨에 있는 국가들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고 그 이외에 이 추세선 하단에 있는 국가들은 이익 성장률이 당연히 성장률 개념 자체가 기저 역기저 효과가 있다 보니까 22년 증가한 것 대비 23년도에는 조금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그 추세보다도 더 하단에 있는 국가들이 아무래도 밸류에이션 레인지로 봤을 때 좀 더 싼 영역에 있는 국가들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2년 증가율이 마이너스예요. 2023년은 거의 제로 베이스. 이러니까 안 좋네요. 그게 2022년 같은 경우에 네이버에서 일회성 이익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규모가 한 14조 원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EPS 단에서는 역기저 효과가 발생을 했다. 올해도 안 좋은데 내년에도 네, 그게 올해 발생을 했어요. 네. 제가 장기로 좋다고 그랬던 국가가 중국하고 인도인데. 그렇죠. 동일하게 이제 이익 자체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냥. 그렇죠. 경기에 따라서 어쨌든 이익은 나오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아무래도 조금은 더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익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높은 밸류에이션 레벨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이익 컨센서스 모멘텀이 유지가 되고 있느냐를 중점적으로 봤고요. 하단에 이제 반전이 필요한 국가가 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익단에 있어서의 반전의 조짐이 보이느냐를 중점적으로 봤어요. 그게 59페이지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데이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익단에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를 좀 살펴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익단에서 견조한 국가들을 봤을 때 컨센서스가 괜찮은 국가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딱히 그래 보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식 변화율이 마이너스네요. 별로 좋지 않아서 반전이 필요한 국가들에서 살펴봤더니 유럽의 일부 국가들,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일본 이 세 개 국가가 컨센서스 흐름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국가들이었어요. 근데 앞에서 얘기를 안 했었죠. 영국이랑 프랑스 봤을 때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사실 매크로 변수가 워낙 심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접근하기에는 사실 조금은 이른 시점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선택했던 게 바로 일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0페이지로 넘어와서 보시면요. EPS랑 PER 그리고 주가를 같이 좀 그려놨는데 주가는 이게 축이 모자라서 축이 따로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익단에서 살펴보면은 12개월 포워드 EPS가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EPS에 선행하는 지표가 ERR이라는 지표예요. EPS 추정치가 상승한 게 몇 개고 하락한 게 몇 개냐 전체 개수 대비해서 그 비율을 따져보는 건데 이 지표가 EPS 컨센서스를 대략 한 1개월 정도를 선행하는 그림을 보여줘요. 안쪽에 파란색 음영되어 있는 작은 차트 보시면 될 것 같은데 EPS 그러니까 ERR 지표가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한 달간의 EPS 변화율을 그려보면은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ERR 지표로 봤을 때에는 상승폭은 덜할 수 있겠지만 12개월 포워드 EPS는 여전히 상승 흐름을 보일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라는 관점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이익 컨센서스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ERR이 이제 부연 설명하면 시청자분들 보시는 분들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익이 상향 조정된 기업과 하향 조정된 기업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기업은 이제 EPS 컴퍼니 리비전 레이저고, 이거는 이제 추정치 개수를 가지고 따져. 이거 리비전 레이저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닝스 리비전 레이저. 그러니까 EPS 상향 조정된 거와 하향 조정된 거의 맞습니다. 비교.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향 조정되는 기업이 조금은 더 많아지고 있는 게 일본이다. 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PS 추이 자체도 상대적으로는 양호한 데다가 선행지표까지 턴하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추세로 보더라도 ERR이 저점 찍고 올라가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대해서 그래도 좀 반전의 여지를 찾을 수 있는 국가가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61페이지, 62페이지는 사실 분기별로 이익 추이라든지 컨센서스 추이라든지 업종별로 어떤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넣어드렸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62페이지에 넣어놓은 업종들이 일본 시장의 이익 또는 시가총액 비중을 상당 부분 차지하는 업종들이에요. 뭐 자동차라든지 자본재라든지 IT 하드웨어라든지 이런 업종들인데, 보시다시피 이익 컨센서스 흐름이 긍정적인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업종 혹은 국가는 상당히 지금 드문 시점인데 일본이 상대적으로 돋보일 수 있는 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IT 하드웨어는 이게 IT 재고 얘기 나와도 얘네들은 괜찮은가 봐요? 그러게요. 그 IT 쪽이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IT 하드웨어 쪽이 괜찮은 국가가 어디냐라고 괜찮은 데가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애플이 아무래도 IT 하드웨어 쪽에 해당이 되고, 애플 향으로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 대부분이 IT 하드웨어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3페이지로 넘어와서, 그러면은 일본을 긍정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ETF들은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저는 한 4개 정도를 선정을 해봤어요. EWJ, BBJP, DXJ, 이거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10억 달러, AUM 10억 달러 이상의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에 상장된 ETF는 주로 이제 토픽스라든지 니케이 225라든지 이런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이 많은데, 이례적으로 일본 리츠에 투자하는 ETF가 있어서 같이 좀 소개를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EWJ, BBJP, DXJ 이런 것들 다 조금은 다른 모습들이 있어요. 해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3번에 있는 DXJ와 우리나라 상장된 일본 리츠 ETF가 해지를 시행을 하고 있는 ETF들이고요. 사실 EWJ랑 BBJP 두 개를 비교한다라고 봤을 때에는 둘 사이에 크게 다른 점이 없어요. 업종 구성이라든지 뒤쪽에 넣어놓기는 했는데 업종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크게 다를 게 없는데, 배당 수익률로 보면은 BBJP가 더 높고 비용단에서 봤을 때에도 절반 이하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EWJ보다는 BBJP가 더 나은 선택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DXJ나 일본 리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선택의 영역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내용으로 넣은 거는 아닌데 74페이지부터 관련된 ETF들을 넣어놨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일본 투자하는 ETF들 포함해서 캐나다라든지 오스트레일리아라든지 아니면 TLT라든지 이런 ETF들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들을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BBJP가 요거 토요타, 소니, TS 이런 기업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호주는 근데 이게 다른 얘기고, 이게 TLT 아이쉐어 20년 이상의 트레저리가 이제 와 엄청 빠졌네 진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슬슬 모아가자라는 게 이제 아까 채권 쪽의 얘기였고 그렇습니다. 쭉 들어보니까 지금 그래도 경제 상황이 괜찮은 국가들이 가뭄에 콩나듯 하지만 있긴 있는 거네요. 일본이라든지 브라질이라기보다는 브라질은 지금 금리를 좀 내릴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거고, 이제 원자재 국가는 지금은 좋은데 뭔가 이제는 원자재, 저희 최진영 연구원이 여러 차례 자료를 통해서, 그리고 어제 유가도 보면 70달러 중반까지 내려온 상황이라서 유가나 원자재도 이제 타이밍 상으로는 약간 좀 정점을 지나가는, 뷰에 따라서는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브라질, 호주를 선호하지만 브라질에서 채권을 사는 걸로 정리를 하고 있고, 중기적으로는 이제 일본이라든지 베트남 같은 제조업체에 조금씩은 빚이 조금은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요새는 해외 투자를 직접 하시기 때문에 ETF나 아니면 그 국가와 관련된 얘기들을 여기에서는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자료를 저희가 올려드리면 참고 삼아서 그 국가들의 현재의 어떤 컨디션을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댓글로 이런 국가들 궁금합니다. 그것도 한번 넣어주세요. 그러면 최광영 팀장이나 우혜영 연구원이나 정다운 연구원이 하겠죠. 네, 자세하게 또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저는 생각보다 차트를 쭉 보면서 드는 생각들이 많았는데 전략에 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까 한국 얘기하셨잖아요. OECD 경기 선행 지수로 봤을 때도 사실 시기적으로 3월 내지는 4월 정도에 만약에 OECD 경기 선행 지수로 계산한 확산 지수가 지금 전월 달이 저점이었다면 한국 주식을 살만한 시점이 한 3, 4월 정도 되거든요. 선행지수가 반등을 하는 시점이. 6개월은 좀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최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기간이랑 조금은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격은 지금이라던데 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격, 전략적인 측면에 대한 얘기는 저희 본부장님과 저희가 이제 여러 번 얘기를 드렸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나라 밖에 있는 국가들의 상황과 투자 아이디어 한번 끄집어 내봤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 친구들은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파란불 빨간불에 흥분하지? 친구들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지?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